네, 안녕하세요. 문종용의 온마이크. 오늘도 특별 게스트 모시고 유익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온마이크가 제일 사랑하는 변호사님입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저희 온마이크 채널 초창기 때 예. 특별히 와주셔서 그때 또 채널이 성장될 수 있게 정말 또 큰 도움 주셨는데, 사실 요즘 큰 유튜브 채널 많은데 저희가 이제 벌써 10,000명의 이 구독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수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10,000명 넘어가면 또 한번 다시 불러주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진짜 저희가 구독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초반에 저희 문종용의 온마이크를 찾아온 게스트분들 정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잘 되라고 저희가 계속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온마이크 구독자분들, 원영섭 변호사님 문종용의 온마이크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들 중 한 명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변호사님께서 구독, 좋아요, 댓글 설정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 문종영의 온마이크야말로 제가 정말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연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바로바로 출연하고 있는데 요청을 잘 안 해요. 요청을 잘 안 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항상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학수고대하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이 보수 진영에 올바른 그런 논평이나 해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유튜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항상 힘이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렇게 귀한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사실 전국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이 방송을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오늘자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자에 걸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대변인단의 일원으로서 2번 정도 이 단식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제가 5일차 때 방문했을 때 이미 새벽에 이제 잠을 주무실 때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면서 의사가 거의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그때 이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위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옆에서 조마조마하면서 혹시나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단식 현장을 지켜봤는데, 그 이후로도 3일을 더 연장을 해서 8일차에 이제 단식을 중단했고요.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 현장에 와서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짧게 말을 하고 말을 굉장히 많이 안 하시는 분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 장동혁 단식에 대한 어떤 의미와 뜻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2일차, 4일차 저녁에 갔었습니다. 2일차, 4일차 저녁에 가서 유튜브 생중계도 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4일차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2일차 때 갔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밝게 웃으면서 그랬는데, 4일차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친 모습이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8일차까지 했으니 저는 한 5일차부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8일차까지 간 것도 정말 정신력으로 많이 버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당대표가 정말 이 2가지 특검을 걸고 자기의 어떤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는 크게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의 많은 분들이 단식 현장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한번 이게 당이 단합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이 한번 이렇게 뭉치는 모습, 그걸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좀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무엇보다 오늘이죠. 오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거는 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뭐 관통하는 그런 상징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수 진영의 가장 큰 어른이죠. 지금 가장 큰 어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오셔서 또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단식을 끝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서 정말 저는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응급실로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속히 좀 진료를 통해서 심신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움직일 때는 뭐 저는 이것이 장동혁 대표한테 또 나름의 큰 정치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수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큰 하나의 단계를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통합에는 한동훈은 빠지는 겁니다. 한동훈을 제외한 그런 통합이 저는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사실은 저희 문종영의 온마이크 채널 최다 조회수 중 하나가 원 변호사님께서 이제 한동훈 세력에 대해서 분석을 예. 해준 그 영상이 있는데, 예. 감독님 그게 조회수가 한 어느 정도 나온 것이죠? 8%? 9만? 그게 쇼츠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쇼츠로 저희가 한 예. 9만 정도. 그게 이제 구독자가 2,000명일 때 예. 이렇게 10만 가까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것인데,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요,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고요. 그렇게 저희가 비토했던 유승민 예. 전 의원조차 장동혁 대표를 방문해서 격려를 했고, 그 외에도 뭐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동혁 예, 대표하는 이 단식 투쟁에. 근데 제가 정말로 언론이 고약하다고 생각한 것이 그 와중에도 이 언론들이 한동훈을 찾아요. 방문을 하냐 마냐. 근데 제가 이제 당 대변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장동혁 대표의 당식은 정말로 이 민주당의 폭거, 이 동공천, 통일교 특검 이거 제대로 해서 썩어 빠진 민주당의 비리와 정치권의 비리를 파헤쳐보자, 이 취지로 실시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단식인 건데, 당대표의 단식이라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까? 이 와중에도 한동훈을 어떤 소재로 가지고 이 단식의 무게감을 격화시키는 일이 저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 한동훈 씨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왜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이미 지금 범보수 진영의 통합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단식 1일차, 2일차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주목도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부적인 걱정도 있었는데, 3일차, 4일차 넘어가면서 이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 이 사람이 가진 성정이 메시지로 이제 확대되면서 갑자기 한동훈 고립, 한동훈 세력의 어떤 멸망,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정치권에 퍼져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의 어떤 정치권의 지형 변동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결국에는 일단 한동훈 제명권 처리 문제가 남아 있어요. 예, 내일까지 23일, 지금 방송이 될 때는 이 날짜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23일에 이제 재심 기간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25일에 최고위에 그런 그 개최가 있고, 이게 아마 의결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어떤 이 장동혁 지도부가 결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가 할 결단은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그 범위 내에서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그 외 최고위원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네. 저는 뭐 그 의결에 있어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 그러니까 한동훈이 빠지고 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지만 체계적인 수습은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만약에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원에서 좀 조리를 하고 돌아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한동훈 제명이라는 아주 큰 정치적인 이벤트의 직후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일종의 뭐랄까 혼돈이 생겨요. 네. 이 혼돈을 어떻게 그러면 갈무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만들어간 이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승화될 거냐, 아니면 이 에너지가 사실은 좀
다시 또 조금 올라가듯이 하다가 꼬꾸라질 거냐. 그게 중요한 분기점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과거에 황교안 대표 그 단식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냉정하고 차분한 선택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그 길을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정치력의 그 상승세가 딱 찍히는 이 시점이 네.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야 되고 위험하고 그리고 그 초심이라는 걸 잃지 않아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마 그 선택의 순간이 온다, 결단의 순간이 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의 순간이 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님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예, 23일까지 이제 한동훈 제명권에 대한 재심 기간이 있고요. 네네. 이제 25일에 당 차원에서 이 한동훈 제명권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예. 확정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제명권에 대한 확정 여부는 1월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제명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해준 것이고, 그거는 맞는데 예, 그 이유가 사실은 더 있어요. 이유가, 이후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석한 거는 예. 왜 그러냐면 예. 자꾸 이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을 한동훈 단계 사건과 연관을 지으면서 친한계가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깎아내렸잖아요. 계속해서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특정 계파의 행태를 아예 근절시켜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된다는 거는 법과 원칙을 세운다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는데 그 원칙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황교안 대표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단식에서 돌아와서 그 엄청난 그 에너지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에너지, 힘. 근데 그 힘들이 그냥 무차별적인 통합, 질서 없는 통합, 그리고 그냥 뭐 비빔밥이라기보다는 그 짬밥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그 카오스, 그 카오스를 그냥 그거를 그냥 뭐랄까 컨트롤 전혀 안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라는 문제,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예. 지금 이 단계든 한동훈이든 그 레거시 언론에서의 이런 반응이든 또는 뭐 한딸들이나 아니면 또 그 한딸들 그리고 또 네. 이런 그 친한계 의원들의 이런 반응들 네. 이게 현상이긴 한데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물살에서 파도가 찰찰찰찰 하는 것 같은데 그 바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 바람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그 진정한 의미의 당원 민주주의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자, 한동훈을 제명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한테 뭐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당원들이 이제는 그 한동훈의 단계 사건을 용납하는 국민의힘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원로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원로들은 뭐 다 합쳐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원로의 권위도 사라졌어요. 이제 당원들이 그거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탄핵을 2번을 당했습니다. 그 사이에 총선에서 2번을 말아먹었어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당원들이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 생각이 있겠지. 국회의원이고 뭐 몇 선 했으면 생각이 있겠지. 당의 원로면 무슨 생각이 있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은 아니 나는 열심히 정치 유튜브도 보고 많이 하고 예. 그러면 저 사람은 엉뚱한 소리 안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들이 이제는 그런 뭐 정말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당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누구든지 앞에 직면하고 있고 그 설득이라는 거는 합리화, 용기와 그리고 창의가 필요한 그런 단계로 재진입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원들은 저 뒤에 있고 몇몇 뭐랄까 좀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속닥속닥 해가지고 당을 우려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네. 도와주는 게 레거시 언론들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변한 게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과거로. 그러면 그게 맞춰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나가야 되냐에 대한 로드맵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이미 세상은 변한 지가 조금 됐는데 그 국민의힘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 민주당만 하더라도 내가 민주당을 이렇게 저는 민주당도 잘하는 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봐요. 예. 민주당이 그런 당원 민주주의가 이미 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정착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당원 민주주의가 훨씬 빨리 정착이 됐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집니까? 아니 이변이 없는 한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대깨문이나 또는 이제 개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안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민주당을 망쳤냐고요. 선거에서 이기는데요. 아니 변호사님 제가 요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당원들의 이제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네. 옛날처럼 무슨 뭐 상임 고문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이런 집단에서 더 이상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같고 예. 당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캐리를 해서 이 당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개딸이든 대깨문이든 우리 당에서는 비판을 했지만 그 세력들은 어찌됐든 그 당의 승리로 방향을 가져갔는데 한 딸과 친한계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 문제. 정체성. 저는 대깨문이든 개딸이든 민주당의 정체성에 동화된 거예요. 예. 근데 과연 이 한 딸이나 이런 집단이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건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저는 드는 거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도 예. 오늘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네. 선고가 됐습니다. 이 선고가 나오자마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이 어떤 여성 의원이 하나 있어요. 한지아인가요 이름이? 예. 잘 모르는데 이 한지아 씨가 얘기하기에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도중에도 국회의원이란답시고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대한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치 입당하고 2016년에 뭐 출마해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어쨌든 입문을 했어요. 예. 입문하는데 그러면 지금 26년이니까 횟수로는 차수로는 이제 11년 차잖아요.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또 주요 당직도 또 주요 당직도 했죠. 많이 네. 했고 뭐 조직 조직도 많이 부총장도 세웠고 하셨고 미디어 뭐 법률 단장도 하셨죠. 미래한국당도 만들고 드루킹도 잡고 뭐 저기 돈봉투도 잡고 별의별 걸 제가 뭐 다 해봤었는데 그리고 참고로 그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여기 원 변호사님이 저랑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정말로 그 사법고시 패스해서 건설부동산 변호사 제대로 했으면 돈 많이 버셨을 텐데 정치에서 돈 많이 쓰셨다고 이렇게 예. 푸념 아닌 어떤 푸념도 이렇게 저희끼리 하곤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교수 했는데 예. 근데 제가 그 10년째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집안에 이제 집안에 내가 멤버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에. 그 전에는 항상 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뭐 입문하고 몇 년이 쌓이고 하더라도 쉽게 내가 이 당의 주인이다. 이 당의 이 집안의 가족의 멤버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그 정도로 뭐랄까 이 당과 동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저도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지아 의원이 저는
뭐 우리 당에 입문한 지가 과연 얼마나 됐는지 3년도 안 됐죠.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뭐 그 집안 특징은 이제 저쪽 민주당에 가까운 그렇죠. 뭐 어디 집안이고 아주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원로의 조카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쉽게 그렇죠. 뱉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절연한다. 또 그 같은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누군가 하고 있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된다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왔는데 그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탄핵당한 대통령이니까 너 왜 왔어라고 뭐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대선에서 캠프에서 어쨌든 뭐 미관말직을 받아서 열심히 뛰었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요. 네. 다 같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내가 그래도 뭐 말석이라도 잡고 뛰어가지고 만든 대통령이다라는 그렇죠. 그게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집안이고. 근데 한지아 의원은 사실은 뭐 그때 어디 있었어? 그때 우리가 그렇게 힘든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정권을 교체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울 때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비례를 그냥 뭐 쉽게 그렇게 얻어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윤석열 예.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누가 이 주인이라면 이 집안의 식구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런 이야기는 이민족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민족이 오랑캐가 우리 당에 침입해가지고 예. 너희들 뭐야? 뭐 하여튼 그래 너희가 뽑은 대통령이라고? 저 이상한데? 야 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오 하고 지금 그거를 그래요 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래도 이 당에서 뭘 했다고 하는 그런 오랫동안 사람들이 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이제 친한계 같은 경우는 오랑캐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친한계는 오랑캐죠. 근데 친한계는 뭐 옛날 로마 시대로 따지면 게르만 같은. 지금 사실 저희 감독님이 이제 촬영 중에 갑자기 좀 웃음이 터지셨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0년 이상의 정당 생활을 하신 우리 원 변호사님 또는 선배님 앞에서 제가 뭐 어떤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조금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도 뭐 의원님들 몇 분 뵈고 얘기도 하지만 이런 한자 같은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할 감이라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의사 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한동훈이라는 정말로 갑툭튀 벼락 출세한 당대표가 와갖고 비례대표를 받아서 이 내는 메시지의 수준을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도 입법을 잘할까? 입법 잘하라고 국회의원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면 정말 천박한 것도 천박한 건데 뭘 몰라요, 이 흐름을.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인지도 모르고 막 메시지를 내고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이게 무슨 깜냥 자체가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를 공천한 사람도 결국 깜냥이 안 된 당대표 한동훈으로부터 저는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이 새삼 오늘 이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 날에도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저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란이 무슨 내란 사태로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 나오고 있는 이 시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절연해야 된다. 자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절연을 하고 말고 자기가 무슨 어떤 영향력도 없는 아니, 사람이 절연을 해도 우리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미워해도 우리가 미워하고 감사도 우리가 감사할 거니까 오랑캐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을 만든데 뭐 최소한의 힘이라도 보탠 사람들이 뭐 미워하든 뭐 어쩌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밖에 그때는 멍하게 구경만 하고 있다가 다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뭐 애쓰는 이런 과정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정치 그런 거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5년 만에 끝내고 정권 교체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게 그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희노애락이 있단 말이에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다 같이 뭐 때로는
꽃밭에서 때로는 진흙탕에서 다 같이 뒹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당원들이 있고 그 당원들의 눈물이 있고 당원들의 고통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조선일보 사설 옮기듯이 절여내라 뭐 해라. 아니 그러지 말고 그 레거시 미디어 이거 취직하면 안 돼요? 아니 저는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예.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이라는 이런 모임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름이 대안과 미래입니다. 참 잘도 갖다 붙여요. 대안과 미래. 근데 이 초재선 모임은 제가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 장동혁 대표한테 여기 아마 그 전 대구시장을 했던 권영진 의원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만 하더라도 정말 이 장동혁 대표 이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더라고요. 지나치다라는 것은 이 지도부에 대한 어떤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얘네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이런 공격을 하다가 또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뭔가 이 보수 진영의 어떤 흐름이 모아지니까 또 스르르 메시지가 좀 바뀌어요. 아, 장동혁 대표 그래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슥 늦게 찾아가서 단식 현장에 가서도 얼굴을 들이밀어요. 저는 옛날 같으면 초선, 재선이라고 한다면 쓴소리, 혁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에서의 초재선 모임이라는 사람들의 면면과 목소리와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한테 이 당의 미래를 맡겨도 되나? 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이지만 당원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 사실은 저는 거기에 곱하기 10배 정도의 그런 감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당원들은 이제 굉장히 뭉쳐져 있고 예. 그리고 행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근 20만이 넘게 지금 새로 입당을 했잖아요. 장동혁 체제에서.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자기의 행동 방침이 뭘까를 생각을 하면 이제 이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아직도 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옛날 정치인들은 옛날 관성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약간 PC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약간 버퍼 받고 네. 이러면 뭐가 꽝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고 그리고 이미 그런 어떤 이 유튜브나 이런 뉴미디어 시대로 전환이 됐고 장동혁 지도부의 출범이 그거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변화 그리고 그 세상에 일어나는 바람의 방향을 읽지 못하면 앞으로의 파도가 어떻게 칠지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가는 과정은 뭐 저는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자빠지고 엎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옛날에 우리 보수당이 잘 나갈 때 민주당이 우리를 추종하고 뺏겼듯이 시스템을 예. 우리도 지금 그 민주당의 그런 장점 필요한 부분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유튜브라는 뉴미디어라는 장치를 통해서 네. 신속하게 지금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 새로운 그 보수 정치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순신 장군처럼 몸을 전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없애야 될 정적 오랑캐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라는 그렇죠. 변호사님의 어떤 얘기가 제가 정말 와닿고요. 제가 끝으로 한번 요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리더십이 생각보다 강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끈기, 그 특유의 지독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좀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집념이 굉장히 느껴졌었거든요. 그 필리버스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번에 이 단식 투쟁을 하는 걸 보면 굉장한 전략가다. 그러니까 물론 전략을 아예 세우지 않고 정말로 그냥 이 열정이나
의지 하나로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거거든요. 이번에 이 단식 투쟁 자체가 그냥 밀어붙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엑시 플랜은 없다. 나는 수액 안 맞고 엑시 플랜이 없지만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내가 다 던지고 단식 투쟁을 하면은 뭔가 길이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들은 이 장동혁 대표의 전략 아닌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진영이 이런 정치 지도자를 바래왔던 것일 수도 있어요. 지난 수년간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돌려막기 했잖아요. 돌려막기 하다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후보를 찾는 어떤 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이고, 근데 이 장동혁 대표는 다르잖아요. 초선, 재선, 이제 의정활동 기간도 길지 않지만 어떻게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리더십을 확보해가는 과정이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변화를 이렇게 잘 캐치하는 그런 눈 그리고 빠른 이제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과거에 이제 김문수 장관님 선대위 캠프를 할 때 네. 회의를 주재하는 걸 봤는데 그때는 예. 이제 총괄 본부장이었죠. 예.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또 유능하고 실무적으로도 그런 모습은 제가 봤었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달, 2월 이 한 달이 굉장히 본인한테 1월 말부터 이제 돌아오잖아요. 예, 예. 이때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순간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 내가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예. 이때가 갈채가 있을 때요. 사람들로부터 이 갈채가 있을 때 이 예. 자신의 마음을 또 뭐랄까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때 이게 발이 땅에서 뜨면 안 되거든요. 예,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위험의 순간보다 앞으로의 그런 한 달에서 한 달 반 기간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위에 또 이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 하나하나 판단해 가면 저는 헤쳐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우리 당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예. 전개가 잘 되려면 일단 당면한 것은 당장 지금 한동훈 제명권이 있잖아요. 네네. 제명되고 나서 분명히 정말로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물어뜯고 하는 게 그 친한계라는 어떤 그 족속의 어떤 그 기본 성질인 것인데, 일단 저희도 어떻게 대처는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아니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애매한 통합을 다 끝내놓고 예. 그 다음에 애매한 통합으로 가면 더 이상 죽도 밥도 안 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당에 있으면서 당 대표를 비판하거나 통합하자 그러거나 이런 많은 이야기들 좋아요. 좋은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적어도 그거는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좋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만약에 당을 나갔어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데 이 당 내에서 한동훈을 옹호하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 그때부터는 해당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지. 그거를 또 마치 한동훈이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거를 응대를 하면 예. 이거는 하나마나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명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를 이제 체킹을 해 나가면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개헌저지선이 깨지 어쩌고 백석이 깨지 어쩌고. 그러니까 독자 행보를 할까봐 그 어떤 일부 개파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방송이니까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걸 해주세요. 민주당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절대 개헌 안 돼요. 네.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갈 테면 나가라. 아니 107석이나 97석이나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관없어요. 개헌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그게 우리가 일종의
심리적인 마지노선 어. 같은 게 생기고 있는데 어. 절대 개헌이 안 됩니다. 개헌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런 부담은 느끼지 말고 이 원칙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제대로 뭉쳐 보자고요. 아. 그러니까 이 오랑캐 빼고 뭐 계란만 빼고 네. 불순물 제거하고 우리 한 번도 그렇게 뭉쳐 본 적이 없어요. 오랑캐 빼고 네, 10년 게르만 동안- 빼고 한동훈 빼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제대로 똑바로 뭉쳐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코어 그룹이 형성이 돼야. 근데 그 코어이 같은 편이 뭐 이게 코어가 아니라 정체성이 맞는 이 코어가 한 번은 형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형성돼서 싸워본 적이 없는데 왜 뭐 덧셈을 안 하냐, 뭐 뺄셈을 하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뺄셈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맨날 덧셈만 해가지고 지금 미꾸라지가 된 거예요. 아니 딱 이거네요. 저번 주에 김민수 최고위원도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우리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어떤 그 부피론이 아니라 질량 위주의 행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피만 커진다고 이게 센 게 아니라 질량이 딱딱 무거워야지 이게 잘 굴러간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도 딱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은 저는 맥락의 이야기인데 네. 아니 우리가 정치라는 건 적어도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뢰가 없는 판도 정치판이지만 신뢰가 없으면 또 정치는 안도 굴러가요. 적어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뭉쳐져 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들어오시는 전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거를 굉장히 환영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민주당에 있다 들어온 사람 중에 이제 뭐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김문수 장관님은 좀 다르죠. 예, 정말로 제대로 운동권에 계시다가 정말로 사상적인 어떤 전향을 제대로 하신 분이고. 근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게 전향인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동한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져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왜 철새가 그냥 그 겨울 되면 날아가고 뭐 여름 되면 날아오고 뭐 그러는 아니 변호사님 그 딱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해운 예. 기획예산서 장관 후보자가 여자 한동훈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자리를 탐닉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이어가는 정치 행보라든지 아까 철저히 다른 이런 이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근데 조금 예. 저는 사실은 이해운 의원 같은 케이스보다는 저는 그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지금 원래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네네 넘어가게 되면 예. 사실은 끝이에요.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왜 넘어가서 뭐 목소리를 해도 닿지도 않아. 예, 예. 근데 밖에 있다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에 있잖아요. 예, 예. 안에 있어서 뭐 본인이 그 국민의힘이라고 뭐라고 한마디씩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면 되는데 예. 또 안 나가요. 안 그런 나가. 분들이. 그러니까 이혼 의원 같은 사람은 나갔으니까 끝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기분은 안 좋지. 예. 근데 나갔으니까. 제가 지금 딱 이 변호사님 말씀드려서 몇 명 생각나는 의원님 이름이 있는데 예. 제가 여기서 발언은 하진 않겠습니다. 딱 몇 명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예. 들어와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애나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거는 뭐 그 정치 도의라는 게 있고 최소한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좌파 진영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넘어와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알고 넘어와가지고 본인의 어떤 포지션을 할 줄도 알고 사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좌파 진영에서 본인은 뭐 신화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뭐 클래스가 있는 거지 넘어오더라도 그렇죠. 여기에서도 뭐 최소한의 뭐 그거는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 밀린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익에 따라 들어온다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이제는 다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키워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제가 대통령은 키울 필요 없어요. 시대가 선택하는 거니까. 대통령은 운명의 데스티니로 그냥 그 사람은 똥밭에 굴러도 결국 대통령 되게 돼 있어. 네. 그래서 대통령을 키운다 정당이 그거는 사실 건방진 이야기야.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 네. 대통령이 정당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나도 네. 정당이 대통령을 키운다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혼자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혼자 정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장관, 의원, 뭐 하다못해 행정관, 행정요원이라도 그 사람은 키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선발하고 관리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들이 다 강물에 떠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 대통령이 어쨌든 운명의 데스티니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내가 막상 그 청와대 앉아봤는데 쓸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쓸 사람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그게 이 정당의 기능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우리 당은 모두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키우지도 않고 선발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아. 다들 너무 이기적이다. 다들 그냥 그때 떴다방처럼 그때 그 순간 잘 보이면 돼. 그러니까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평소에? 그때 시즌에만 조금 그러세요 인사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원영섭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의 미래와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저희 당이 그간 정말로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미래 세대 육성에 대한 부재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또 이게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더 못해왔다는 점을 지금 변호사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표하고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진짜로 이건 꼭 질문해야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그것만 딱 해드리면 어쨌든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이제 1월이 끝나고 2월이 제일 중요하다. 네. 중앙당 차원에서는 2월에 오히려 장도혁 대표가 갈채를 받을 때 더 단호하고 당원 민주주의에 입각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별개로 어찌됐든 이제 지방선거 전국이 닥쳤잖아요. 제가 자꾸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장도혁 대표가 직접 정책연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고 결국 그 연대에서 주로 언급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결국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런 말 다른 방송 가서 얘기하면 댓글에 안 좋은 댓글도 올라오는 게 저 경기도지사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면 나가야 될 사람은 안 나간다 그러고 나가서 애매한 사람들은 다 나가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후보군이 더 이제 바뀌겠지만 근데 서울시장은 적어도 우리가 수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너무 이제 피곤합니다. 오세훈이란 인물이 너무 이 서울시장이면 무조건 오세훈? 이게 아직도 통용되는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고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님이 경선에서 나간다고 하는 전제하에 누가 오세훈 시장이랑 맞서서 경쟁을 해봐야 되나 또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서울시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호사님 생각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아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제가 과거에 2018년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때 부산에 서병수 시장이 있었어요. 현역 시장이요. 현역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홍준표 대표가 교체를 시도했어요. 근데 결국 교체 안 되고 서로 간에 엄청난 생채기만 남고 그리고 부산 시장을 내줬어요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라는 그거를 정해놓지는 말고 그리고 모든 후보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강점이라는 게 있고 또 현역이 가지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도 자기가 나름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로서의 강점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또 경쟁군에서는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다.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또 강점으로 세우고 예. 그런 것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런 새로움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뭐 우리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했던 새로움이 이식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새로움을 주장하는 후보가 나선다면 이 오 시장이 가지고 있던 그런 뭐 시장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식되기도 해요. 네. 그렇게 이 경선을 윈윈되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사실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최근에 어쨌든 여조나 그 언론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예. 1등으로 나오고 예. 2위권이 이제 나경원 의원 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어쨌든 한동훈 전 당원이 아니군요. 한동훈 당원이 아직은 현 당원 예, 죄송합니다. 예. 한동훈 당원이 3위권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어떤 그 의지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좁혀본다면 나경원과 오세훈과 나경원 좁혀본다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 두 분이 선의 경쟁을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예. 근데 이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은 두 분 다 스타 정치인이세요. 스타 정치인이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에서의 경륜 네.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하시고 네.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해 나가시는데 예.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 그 기존의 어떤 시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원래 사실은 사이가 친하세요. 대외적으로는 뭐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서로 친분을 쌓아온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서울시장이 만약에 레이스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면 그게 맞춰가지고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우려하는 거는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싸움이 격화되다가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도 나름 상처를 입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후보가 되는데 오세훈 시장도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그 정도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거는 좀 더 전개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 정도 서울시장 같이 그런 큰 판은 그것도 약간 하늘이 점지를 해줘야 된다. 오늘 되게 하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약간 조금 답하기 곤란하실 때는 하늘이 약간 등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아니야. 워낙 온 변호사님이 또 이제 그 오세 이장님이나 나 의원님이랑 사이도 있고 해서 좀 중립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끝으로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얼마 전에 내가 그래도 오세훈 시장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는 발언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발언의 어떤 함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서울시장에 대한 도전 의사가 있으시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뭐 항상 그 전에도 시장에 우리 당의 후보로서 도전을 하셨고 그렇죠. 경선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오셨고 지금 이제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의원이 사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당에서 할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백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빨리. 맞아요. 광역단체장으로 빠져나가야지. 거기서 시장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서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트랙으로 또 가셔야지. 그렇죠. 지금 그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저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갈림길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울시장이냐 아니면 당대표냐 요 이슈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둘 다 뭐 사실 시점이 다르니까 이번 서울시장은 이제 뭐 가까이서 도래하고 그리고 뭐 당대표 도전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시장이 돼버리면 사실 당대표는 그거는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시간 플랜을 짜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시장도
그 캠페인이 그 뭐랄까 당 대표를 위한 캠페인일 수가 있어요. 설사 진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한테. 그리고 그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진다고 하더라도 그럼 약간 다음에 당 나경원 대표를 의원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가 아니면 본경선을 얘기하신 거예요? 본선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본선이든 아니면 경선이든 다 해당이 되는데 근데 제가 그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이 변하고 있는 상황은 좀 적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 당원들이나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상황들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그거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그게 사실 이 그렇죠. 적응도가 반응도가 훨씬 빨랐어요. 예, 예. 근데 이 뭐 오세훈 시장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그게 좀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반응도가 아직은 느려요. 예, 제가 오세훈 시장님에게도 뭐 만약에 내가 측근으로서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면 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뭐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뭐 그렇게 예상 후보와 그런 것도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당에서 찾으면 안 돼요. 당에서만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앙당이 정당이 못하니까 그렇지. 내가 이게 밀리는 게 아닌가. 아니 혹시 변호사님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장도혁 당대표 단식 현장에 가서 보수의 파이가 커져야 한다는 저는 그 발언의 취지가 어떻게 들리냐면 장도혁 당신이 조금 더 이 파이를 열어줘. 나는 지금 그렇게 파이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장도혁 대표 때문에 안 되는 거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판을 잘못 읽은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개혁신당 연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주 발언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중심이 아닌데 이 국민의힘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류가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쪽으로 가시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 제가 인지를 하고 나서 조금 변호사님께 의견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의 의견 질문이었다면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자 한번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 선거 공학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냥 70대, 80대, 70대 이상 뭐 솔직히 이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를 찍을 거예요. 찍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40대, 50대, 뭐 60대 초반 요 언저리는 어쨌든 민주당이 센 건 맞아요. 민주당이 과거에서도 셌어요. 그 다시 선거를 해도 또 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20, 30대나 뭐 여기가 가장 이제 핫한 영역인데 그렇죠. 이 핫한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득표하지에 대한 문제가 변수인 거예요. 근데 지금 20, 30대 우리 엄청 지지한다. 근데 이 20, 30대의 엄청난 지지가 한동훈스러운 우파의 지지냐 아니면 장동혁스러운 우파에 대한 지지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장동혁스러운 우파에 대한 지지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뭐 윤어게인이든 뭐 반중이든 이런 수많은 코드들의 집합체잖아요. 장동혁 코드에 더 가깝다라는 걸 더 말씀해 주신 가깝다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타겟팅을 내가 선거를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타겟팅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 서울의 인구 구성의 특징은 2030이 많아요.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구 구성이 다른 어디보다 2030이 많다고요. 근데 2030이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고 그리고 이쪽이 민주당 성향이 많으니까 항상 우리가 거기서 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층에서 받은 표를 청년층에서 까먹었다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이 2030 뭐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반중하고 윤어게인 하고 있는 이 2030들이 오세훈 시장을 그러면 지지하느냐 요 문제라고 이게. 그렇죠. 예. 전혀 반대죠.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엔. 그러니까 그 지금 당에서 뭘 잘 못한다 이런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당은 못하는 게 아니라 당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예.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자들의 품위가 있기 분포가 때문에. 바뀌었고
자 70대 이상이 바뀐다. 그러면 당이 나서면 돼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뭐 진짜 뭐 컨절하면 뭐 패배 플러그라고 하는데 하여튼 컨절이라도 하고 저기 뭐 하여튼 어르신들 제발 좀 도와달라 그러고 하는데 네. 20, 30대가 바뀌면 이건 뭐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득을 시켜?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 바뀌는 세상을 지금 모르고 있다. 아니 지금 그 표가 안 나오는 50대 정도 요 386 언저리 뭐 우리 같은 뭐 저기 그 뭐야 90년대 학번 이 언저리에 먹히는 문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표가 안 나온다니까. 여기서는 표가 안 나오고 2030에서는 표를 잃고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지금 여조에서 오세훈 시장 vs 뭐 정원호라든지 이런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박빙에 걸치는 여조가 나오잖아요. 그 여조도 예. 여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원호가 뭐 그 성수구청장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동구청장. 성동구청장 예. 사실 정원호가 누군지 몰라요 대부분은. 정원호가 누군지 알아서 정원호를 찍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라는 그 표가 정원호한테 몰리는 거예요. 예. 정원호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정원호를 지지해서 찍죠. 변호사님 지금 방송 막판 되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인사이트가 분출되는데 왜냐면 진짜 공감이 되는 게 나도 그게 헷갈렸어요. 어떻게 오세훈이랑 정원호가 박빙이냐. 이거는 근데 정원호 때문이 아니라 오세훈이 싫어서 그 표가 정원호한테 갔다. 그래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여론조사를 놓고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전설의 고향 보셨나? 옛날에 전설의 알죠. 구미호 나오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전설의 고향에 보면 김삿갓이 2명이 있어. 네. 김삿갓이 2명. 이게 또 이상하게 새는데 하여튼 살짝 컷하고 때 다시 근데- 오세훈이 왜 정원호한테 지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 어쨌든 같은 데이터를 보고 해석이 반대라니까요. 근데 정원호가 아니 솔직히 길 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정원호 아세요? 그러면 열에 한 명이 아니라 20명에 한 명도 모른다고 할걸요. 근데 오세훈 아세요? 그러면 다 알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정원호보다는 원영섭이 더 인지도가 높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솔직한 말로. 아니 네. 그러니까 예. 자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수치가 튄다는 거는 그거는 비교하는 사람에 대한 안티 수치라고요. 그렇네. 그 왜 안티지? 왜 안티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뭐 당이 잘못하나? 아니면 내가 잘못하나? 그것도 헷갈려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하는 거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게 그러면 뭐가 좀 뭔가 이게 빠져 있는 거지. 벽돌이 한 장 빠져 있는 게 뭐지?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2030들이 투표를 많이 할 거예요. 옛날보다. 예.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빵 터졌고 특히 우리 그 지지자들이 많고 우리 지지자들이 자 이재명 치하에서 지금 뭐 탄핵당하고 대선 지고 뭐 지금 이 꼴이 났는데 네. 아니 뭐 구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라도 하자. 아니, 집회 나가면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이 에너지가 이 맴돌고 있다가 사실 이 에너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당도 다 못 받고 있어요. 이 에너지들이 붕 떠 있다니까요. 변호사님 저는 이 전국에서 이 에너지를 제일 잘 흡수한 정치인이 장동혁 그리고 김민수 제가 이 정도를 개인적으로 뽑거든요. 친분을 떠나서. 근데 이 흐름을 너무 잘못 읽은 정치인을 뽑으라면 저는 오세훈을 뽑아요. 왜 그러냐면 3주 4주 연속 오세훈 시장이 레거시 미디어 그 9시 뉴스에 등장한 게 개혁신당 또는 이준석 연대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시기에는 유효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근데 이 흐름과는 전혀 정반대로 메시지를 내니까 저도 여기서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이 판단력에 대해서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오면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주류적인 문법이에요. 우리 당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박현중 시장 같은
원로들이 이렇게 합친하고 하는 것처럼 그 동안의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왜 그렇게 안 바뀌냐는 거예요. 저는 오세훈 정도면 예. 어느 정도 흐름을 캐치해가 왜냐면 엄연히 중앙 정치에서 오세훈과 박형준은 동급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중량감을 느껴요. 서울시장의 이 사선이라는 거는 독보적인 지위입니다. 저는 자리죠. 제가 태어나서 이 서울시장 사선에 어떤 부합하는 정치인들 몇 명 못 봤어요. 근데 이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전국 속에서 이렇게 좁은 메시지, 그게 소위 그 중도 타겟팅이라 그래갖고 인물로 따지면은 이준석 타겟팅과 근접한 방식인데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하면 오세훈 시장의 선거에 이길 때 이준석이 도운 게 맞고 그리고 이준석이 도운 그 시그니처가 뭐냐 그게 203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2030을 케어하는 커버하는 아이템 요런 걸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2030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변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준석도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으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출마했잖아요. 그건 뭐냐? 2030에 대한 심볼로서 이준석이라는 존재의 효용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의 2030은 강성 우파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심볼 이것이 여기하고 조응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40, 50, 60, 70을 커버리지 하는 거는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2030을 커버리지 하는 거는 그거는 과거에는 이준석이었다면 지금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가야 돼요. 이제는 이 문법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결국에는 이걸 이해하고 바꾸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제가 오세훈 시장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제가 서울에서 당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그 이해도나 센스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시즌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전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바꿔진 문법들은 서울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기초단체장, 경기도, 인천 적어도 여기에는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아니 왜 윤통하고 절연해야지 왜 그래? 왜 한동훈 안 데려와? 이거를 끝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표는 어디 딱딱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변수가 세 개인데 첫째는 나이대로 분류하는 거. 두 번째는 계층이에요. 소득 계층. 요걸로 분류하는 거. 세 번째는 지역이야. 요걸로 분류하는 거. 이거를 조합한 게 해당 선거구의 어떤 성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울은 뭐냐? 인천은 뭐냐? 부산은 뭐냐? 경남은 뭐냐? 다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이 정치 지형을 가지고 그게 맞는 후보를 내고 그게 맞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당이 중앙 수도권의 선거에 올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전략을 짜야 돼.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 영남이나 강세 지역에 있다고요.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내가 유권자를 만나는 그 지역의 성향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선거를 안 뛰어보면 이 그 지역구의 그런 온도를 느끼지 못해요. 내가 지역은 뭐 예를 들어 뭐 그 경남 뭐 이 지방의 어디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기는 강남 어디 대치동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정치의 고향은 내가 표를 받는 이 경남 어딘가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대치동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원에 살던 여기에서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 선거 운동을 안 했으니까 표 달라고 안 해봤으니까. 음. 근데 내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유권자를 만나서 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이 말 하나만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남 의원들이 나는 뭘 뭉쳐야 된다, 뭘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이게 지방선거 걱정하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우스운 거야. 아니 당신들이 뭘 걱정해? 영남 출신,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 영남 지역구 네. 의원들이 이러면 지방선거 진다 막 그러고 고관대작 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그럼 난뭐 하는 소리냐고. 이게 진짜 아니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의 어떤 논평이나 이런 정견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율사 출신들이 이렇게 변호사 하신 분들의 예. 특유의 그 멍청함이 있어요. 죄송한데 예. 그런 게 없어요, 변호사님. 왜냐면 막 이게 법리적으로 정치를 해석해 갖고 유권자 지역을 해석하고 이런 센스가 변호사일수록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요즘 제가 원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트렌디하시고 오히려 그 20, 30대보다 더 빠르게 이 선거 구도나 유권자 변화에 대한 어떤 흐름을 빨리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막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제가 볼 때 할애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항상 스레드나 유튜브 이런 여론의 흐름을 제가 봤을 때 보시는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미래의 단서들을 찾으시고 이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 정치 이 구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전자에 해당하시는 것 같고 변호사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해주신 이 서울시장 후보군들에 대한 어떤 얘기는 저는 되게 이게 몰입도 있게 제가 들었고 되게 꼭 서울을 아니더라도 어디든 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특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오세훈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올드하게 행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사실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해본 것인데 변호사님께서 딱 명쾌하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근데 얼마 전에 예. 이거 진짜 그냥 조금 뭐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예. 저저번 게스트인가에 서울 현직 시의원님이 예. 비례대표하신 시의원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한번 불렀는데 사실 그 시의원 분이 보면 좀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방송 끝나고 이거를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시장님이 볼까봐. 왜냐면 뭐 또 인물평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하다 보면. 근데 며칠 뒤인가 연락이 오셔서 아니 뭐 이렇게 링크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알고리즘이 남아 있다면 오늘 변호사님의 어떤 이 영상도 오세훈 시장님 볼 수도 있다. 제가 혹시 모를까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뭐 보셔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본인이 변화하실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상황 분석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제일 유리한 구도로 올라서는 거예요. 이 영상을 안 본다면 계속 올드하게 남을 수도 올드하게 있고. 가시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지를 하고 네. 그 인지에 대한 그 다음 스텝을 저는 사실은 뭐 현재까지의 스텝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아니요 지금은 이럴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해요. 지금 시점이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뭐 입 밖에 내긴 그래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바뀌셔야 된다. 오세훈 시장 2월부터는 진짜 바뀌어야 된다. 2월부터 바뀌시면 2월부터만 바뀌시면 서울시장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아주 뭐랄까 이거 시각의 문제인데 콜럼버스와 달걀 같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살짝만 이게 시각을 틀어서 행동으로 옮기시면 2월부터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본인의 어떤 스탠스가 발전이 돼 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변호사님 바쁘셔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 촬영하려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몇 분 지났죠? 네, 지금 뭐 한 70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또 그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급하게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촬영하고 변호사님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또 그 다음에 오시기 전까지 저희 온마이크 구독자분들한테 작별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우리 그 문종영 대변인님의 호출을 24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또 너무 재밌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종의 온마이크 원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눴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더 멋진 게스트분들과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